계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국 경제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 내년에도 성장 목표를 5% 안팎으로 유지한다. 로이터 보도인데요.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세요. 그 중앙정치공작회의하고 지난주 열렸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가 논의됐을지 상당히 궁금한데 로이터가 그 두 명의 소식통을 이용해서 어제 전한 걸 보면요.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올해처럼 5% 안팎으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포인트는 재정 적자율을 올해는 3%, GDP의 3%인데 4%로 1%포인트 높게 설정을 하기로 한 걸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특별채권 발행 얘기도 전해지나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높아지니까 이걸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특별채권을 1조 3천억 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56조 원 정도의 특별채권이 발행되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 달 뒤면은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니까 미중 간의 뭐 관세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둔 정책일까요? 네. 네. 재정 적자를 이렇게 확대키로 하는 게 그 트럼프 고관세 위협의 대응책의 하나라는 게 로이터 그 분석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 목표를 5% 안팎으로 잡았는데 이게 이제 공식 발표는 내년 3월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열리죠. 그때 이제 재정 적자하고 성장 목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돼서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거기에 앞서서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그 중앙경제공작회의 결과도 이제 그 로이터가 상기시켰는데 여기 그런 내용이 있죠. 내년에도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고 재정 적자 비율을 높이고 더 많은 정부채를 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되지 않는데 자전 적자율을 GDP의 4%로 높이기로 했다는 점은 조금 좀 새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성장률 목표는 5% 안팎이고요. 재정 적자율은 4%로 높이기로 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2기 결정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지난달에 중국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상당히 많이 이탈이 됐다고요. 그 로이터가 그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자료를 인용해서 전한 걸 보면요. 네. 지난달 그 포트폴리오, 그래서 국경 간 자금 유입 같은 경우가 그 유출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57억 달러, 한 우리 돈으로 한 66조 원 정도가 순유출이 돼서 지금까지 기록된 걸로는 가장 큰 폭으로 비교가 됐습니다. 네. 사실 이 얘기를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이루어졌는데 조금 더 폭이 커졌다 이런 얘기일까요? 지난 10월 같은 경우는 네. 258억 달러였으니까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난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뭐 중국이 여러 가지 그 부양책을 내놨는데도 아직도 외국인 투자자 신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는 게 로이터 진단입니다. 이거는 위안화 가치하고도 좀 맥을 같이 할까요? 예, 그렇게 이런 흐름이 네. 트럼프 관세 위협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하고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고요. 네. 관련해서 BNP 파리바도 고객 메모를 냈는데요. 경제 회복 모멘텀이 내년 1분기까지 과연 지속될지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어떤 부양책 이행 속도, 규모 그리고 미국 관세 부과 시기 같은 게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주식 시장에서도 돈이 외국인이 빠져나갔고 채권 시장에서도 빠져나갔고 다 순유출이 됐다 이런 기록이고. 예, 네. 지금 로이터는 이런 자본시장 통계도 이 포트폴리오 이 자금 유출입하고 비슷한 추세라는 겁니다. 네. 지난달 외국 기관들이 3개월째 중국 역내 채권 보유를 줄인 것 인민은행이 이제 집계를 했는데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금융연구소에서도 지난달 중국 채권 시장하고 주식 시장에서 모두 순자금 유출이 기록된 걸로 돼 있고요. 이게 아까 위안화 말씀해 주셨는데 위안화 약세, 뭐 강달러 이런 것도 다 복합적인 영향이 있다는 거죠. 네. 네. 그 국제경제협회도 그렇게 봤습니다. 트럼프 대선 이후 승리 이후에 강달러 추이가 지속되어 온 게 이런 중국을 비롯해서 신흥시장 자본 흐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자체 집계를 했는데요. 네. 중국 외환 유출이 지난 10월 기준으로 해서 50억 달러에서 지난달에는 390억 달러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로 집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 이야기 전에 사실 우리 경제도 상당히 산적해 있는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중국 경제가 우리에 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또 처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나다 재무장관 전격 사임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배경이 어떤 겁니까?
지금 그 트럼프 관세 대응을 놓고선 아마 총리하고 조금 충돌한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티아 크브리랜드 부총리도 겸하고 있는데 충돌하고 나서 전격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그저께 사직서를 공개했습니다. 총리가 나한테 다른 직위를 제안을 했는데 고민 끝에 사임하는 게 정직한 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도전했다. 그러니까 지금 차기 미국 행정부가 이제 공격적인 보호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였냐, 그리고 어떤 걸 가지고 충돌을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재정 네. 적자를 늘리면 안 된다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해 예산 특히 재정 적자 폭을 놓고 이제 총리하고 계속 티격태격 해오다가 결국은 사퇴를 했는데요. 네. 나가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관세 전쟁에 대비해서 재정 여력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는지를 그렇게 안 하면 건전 재정을 이제 편성하지 않으면 국민이 의심할 거라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임한 재무장관은 트리도 총리의 확대 재정 부양책에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고요. 이 사임이 그 의회의 이제 재무부 보고를 앞두고 취해졌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캐나다가 이제 그저께 그 새 재정 적자 폭을 내놨는데요. 전문가 예상을 좀 웃도는 규모를 내놨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62조 5천억 원 정도. 지금 그러니까 이제 트리도 총리가 이제 자기 핵심 측근인 공공안전 장관을 이제 즉각 재무장관 후임으로 기용을 했는데 로이터는 이 프리랜드 사태 때문에 이제 트리도의 그 정치적으로 또 다른 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차기 총선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자유당이 보수당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핵심 동맹 한 명을 잃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양대 강국 독일과 프랑스 정치 악화가 좀 불안정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사실 프랑스의 정치적인 분열을 이유로 들어서 무디스가 뭐 신용 등급을 강등한 일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도 숄츠 총리 불신임 뭐 이런 얘기도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조기 총선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지금 전부 그 정부가 불신임을 네. 받았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부 외에 그 마크롱 대통령한테도 당신 나가라. 본인은 물론 임기를 다 하겠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독일하고 프랑스는 유럽연합 2대 경제 강국이죠.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트럼프 2기 출범이란 그 타이밍도 아주 묘하게 얽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두 나라가 이렇게 정치적인 공백 때문에 이게 유럽연합 이걸 주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불안정성을 증폭시킨다는 게 뉴욕타임스 진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힘의 공백에 사실상 두 나라 다 빠져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도 아주 안 좋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트럼프 지금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그래도 민주주의 동맹이란 이런 외교 전통을 고수해서 이제 유럽하고의 어떤 그 좋은 관계를 상대적으로 유지해 왔는데 지금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우선주의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특히 유럽이 더 뭉쳐야 되는 상황에서 양대 강국이 이렇게 자기네 그 내부 문제 때문에 더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또 북대서양조약기구 유럽 회원국들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 안보 무임 승차론 압박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이 더 필요한데 이런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와 관련돼서 일기 때, 그러니까 트럼프 일기 때를 좀 상기시키는 이런 분석도 뉴욕타임스는 전했는데 어떤 일이죠? 기억하시겠지만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네. 총대를 메고 그 미국을 압박하고 설득하고 했었죠. 뭐 기후위기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름 어느 정도 효과를 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유럽 싱크탱크 관계자 얘기가 전통적으로 유럽연합 엔진 역할을 해온 국가 이제 독일이죠. 그러니까 내정 수습에 발이 묶였다. 그리고 여러 위기가 지금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타이밍이 아닐 수 없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계속 지금 사실 국제 뉴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상황하고 좀 연상이 되면서 연상이 많이 되죠.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다음 얘기 관련된 얘기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군사 지원 이 조율권이 미국으로부터 나토로 이관됐다. 이게 오늘 새벽 보도로 나온 얘기인데요. 네, 로이터가 그 정통한 소식통을 이용해서 네. 전했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그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서방의 군사 지원을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을 해왔는데 단독으로 이거를 북대서양조약국으로 넘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이터 지적은 지금 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해서 자체 군사력이 충분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런 그 조율권을 놓고 넘겨주니까 러시아하고 더 직접적으로 맞부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조금 좀 이것도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되면 바로 전쟁 끝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율권 이전이 과연 어떤 힘이 있을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 이제 그 이 로이터 이 귀띔한 소통을 얘기는요. 네. 이게 몇 달 늦게 실현이 됐다는 겁니다. 뭐 전혀 갑자기 된 건 아니고요. 그런 거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뭐 미국이 이렇게 조율권에서 빠진다고 해도 전쟁 끝나는 건 트럼프가 그냥 초점을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율권이 넘어갔다고 해서 과연 큰 효과를 낼 것이냐는 약간 회의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새로 임무를 맡게 된 나토 기구가 독일에 있는 비스바덴 미국 공군기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징성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그런 가운데 트럼프 취임 앞두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좀 단합된 메시지를 보낸다. 어떤 메시지예요? 유럽연합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 날 브뤼셀에서 열리는데요. 네. 그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젤렌스키 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코스타 상임의장이 정상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이번 회의가 우크라이나 지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뭐 이렇게 좀 발을 빼도 우리는 뭉쳐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 보면 묘하게도 그 같은 날 푸틴이 연례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뭔가 서방의 메시지를 날릴 텐데 이것도 좀 관심이라는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 얘기 좀 그럼 더 해볼까요? 러시아가 가파르게 치솟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아주 대폭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 지금 물가가 얼마나 높아졌다는 거고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그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뭐 사망했다는 네. 그런 것도 이제 처음 확인을 하고 했는데 일단 러시아가 지금은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는 그래도 나름 어떤 좀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물가에서는 그야말로 전쟁에서 졌다는 겁니다. 그게 CNBC 미국 CNBC 분석입니다. 네. 러시아 중앙은행이 오는 금요일 금리를 또 올리는데 지금 21%인데 이것도 굉장히 높죠. 네. 최소한 2%포인트를 더 올릴 것 같다는 그게 이제 시장의 관측이라는 겁니다. 2%요. 2%포인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23%가 되는 거죠. 물가가 얼마나 나오고 있죠? 물가 상승률이? 원래 지금 네. 여기 러시아 중앙은행은 4% 목표치인데 이미 뭐 연율 지난달 같은 경우 8.9%, 내년 말에도 뭐 9% 훨씬 높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지금 캐피탈 이코노믹스 담당자 얘기도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그 물가 상승률이 더 가팔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지금 2%포인트 인상할 거라는 관측인데 이것보다 더 올릴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는 겁니다. 네. 지금이 소비자 물가가 연율이 8.9%인데 내년에는 더 높아질 거다 이런 예측이 있다고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이 인플레 때문에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에 5번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때 16%로 올랐고요. 그리고 올 들어서도 지난 7월하고 10월에 2%포인트, 10월에 3%포인트 추가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이제 1년 반 사이에 기준금리가 무려 13.5%포인트가 올라간 겁니다. 네. 그래도 지금 인플레를 잡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2022년 2월에 뭐 서방 제재, 자금 유출, 루블화 가치 급락 이런 것도 그때 영향을 좀 많이 받았나 그때 봅니다. 전쟁 직후였죠. 네. 그때도 기준금리가 9.5%였는데 20%까지 대폭 끌어올렸다가 같은 해 9월에 7.5%를 일자로 낮췄는데 이제 다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조금 더 추가로 해보면 장바구니 물가가 특히 심각하다 이런 분석인데요. 러시아 중앙은행도 지금 지난 10월에 거의 3%포인트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시인을 했습니다. 인플레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고 기대 인플레도 계속 오른다. 네.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수요 증가가 상품과 서비스 공급력을 크게 앞지른다. CNBC는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버터, 달걀, 해바라기류, 채소 같은
주요 식품값이 두 자릿수로 올랐다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전쟁 때문에 좀 노동도 달리고 공급도 달리니까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요새 달걀이 각국에서 좀 난리 모양입니다. 네, 미국도 최근에 나온 물가에서 이 달걀이 좀 차지하는 상승률에서 차지하는 게 좀 컸었는데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얘기인데요. 사실 한때 이 밤중입니다. 지난밤에 한때 10만 8천 달러 선을 그렇죠. 넘어서기도 하면서 3일 연속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근데 또 다른 주장이 나오나 봅니다. 인터랙티브 회장인데 비트코인 폭락이 내년 미국 증시 최대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네요. 그래서 이제 아까 러시아 그 부분에서 네. 이런 러시아가 이렇게 많이 재정을 푸는데도 계속 이렇게 둔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루브라 최근의 추이가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리킨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요. 지금 인터랙티브 회장이 아주 좀 이렇게 좀 찬물 끼얹었습니다. 네. 최근에 인터뷰한 게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어제 전했는데 이게 내년 미국 주식 증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의 하나다. 그리고 그것 말고 금융 시스템 내의 과도한 레버리지도 그 2025년에 미국 증시 하락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했습니다. 요약하면 내년에 비트코인 급락 또는 금융시장 내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이제 뭐 소위 빚을 쓴 게 좀 위험 요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근거 제시한 게 있나요? 지금 뭐 마진 이게 이제 레버리지 쓰는 게 이제 네. 지금 보니까 미국 당국 집계를 보니까 지난 10월 기준으로 해서 이 마진 지금 그 부채가 8,150억 달러. 이게 지금 2022년 이후에 최고치네요. 최근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죠. 여기도 지금 몇십억 달러 정도를 이렇게 부채를 발행한 걸 또 이렇게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상기시켰습니다. 네. 상승장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가치가 주저앉으면 심각해지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제 지금 10만 8천 달러 선을 넘어서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뭐 하락을 한다면 몇 퍼센트 정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 얘기가 물론 이제 이 개인 견해일 텐데요. 네네. 만약 비트코인이 하루에 반토막 정도가 난다면은 이건 파산이 엄청날 거다. 청산서도 감당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특히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은 비트코인 내재 가치를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던 사람입니다. 비트코인은 상상의 자산뿐이기 때문에 가격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고객들한테 자산의 10% 이상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죠. 지금 10만 달러를 연내에 넘어서느냐 마느냐 여기였었는데 10만 달러를 넘어섰고요. 10만 8천 달러도 찍었고요. 이랬기 때문에 더 위로 보고 있는 의견들도 있고 또 한 곳에는 내년에 만약에 폭락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단초가 될 것이다. 좀 위험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좀 골고루 균형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봅니다. 틱톡이 내년 1월 19일까지 미국에서 퇴출되지 않으려고 마지막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어떤 거죠? 미국 의회가 4월에 법을 만들어서 이제 내년 1월 19일까지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네. 나가라 이제 금지한다니까 나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 다음 날 트럼프가 취임하거든요. 1월 그래서 20일. 그런지 네. 틱톡이 지금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방 대법원에 강제 매각 잠정 봉쇄를 청원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얼마 전에 지난 6일인가요? 미국 항소법원이 같은 걸 냈는데 기각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 마지막으로 청원을 한 걸로 돼 있고 이제 이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이게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 자유 위반이다. 그다음에 틱톡에 오전하는 수많은 미국 소상공인도 위협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 대법원이 1월 6일까지, 1월 9일까지 결정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조금 트럼프를 조금 이렇게 좀 계속 흘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구글, 애플, 틱톡 앱스토어 퇴출에 대비하도록 뭐 촉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미국 하원이 그 전략 네. 경쟁 미중 전략 경쟁 특위에서 이제 나갈 테니까 대비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틱톡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4월 국가 안보를 우려로 해서 그랬었죠. 네, 시작이 됐고요. 지금 틱톡에 대한 강제 매각법. 네. 지금 보니까 로이터 오늘 새벽을 CNN도 그렇고요. 새벽에 보니까 트럼프가 만난 것 같습니다. 틱톡 CEO를. 네. 그리고 원래 1기 때는 틱톡이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었는데 2기 되면서 좀 달라졌죠. 그리고 또 그저께 그 선정이 그 이제
하고 이제 공동회견하면서 틱톡 기자가 물어보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애정을 갖고 있다.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아마 SOS를 친 것 같은데 트럼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사실 틱톡이 금지가 되면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최대 경쟁사가 페이스북인데 어부지리하는 거에 대한 우려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사실 틱톡을 구하고 싶으면 내게 투표하라 뭐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도 했었죠. 네, 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자, 이 사안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연방 공무원 재택근무 지속을 허용한 바이든 행정 조치를 강하게 비난했다. 새 행정부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뭐 좀 강하게 나가는 모양이에요. 지금은 주말을 빼고 주중 최대 사흘을 본인이 원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재택에서. 있는데 네. 트럼프가 그건 말도 안 돼. 내가 되면 바로 안 돌아오면 다 해고하겠다.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테슬라도 같은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소송까지 하겠다는 입장인데 글쎄요. 지금 이게 재택근무라는 건 좀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이걸 거슬러 올라가네요.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고 있는 이 테슬라 CEO 머스크 같은 경우도 재택근무를 이제 못하게 하면 나가려는 그냥 해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나가려는 공무원도 좀 많을 것이고 뭐 이런 글쎄, 얘기도 앞서서 그런 거하고 좀 했었는데. 연계가 된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할까요? 네, 커피값 네. 참 저도 커피 좋아하는데 엄청나게 오를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기후 위기 충격이 거의 이제 그야말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 그 주요 커피 업체들이 지금 뭐 가격을 뭐 보니까 전 세계 커피 생두가요 올 들어서 80% 가량 뛰고 내년에도 더 뛸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관계자들 얘기가 기후 위기 충격이 오는 거다. 보니까 커피값이 이렇게 뛰는데 네슬레하고 이런 그 주요 커피 회사는 올 들어서 주식이 20% 이상 빠졌네요. 네. 기후 위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커피 원두 뭐 원자재 얘기하면서 커피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 소식이 계속 전해집니다. 뭐 계속 그렇습니다.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건데 현재 기자 아침마다 저희에게 맛있는 커피 내려주시는데요. 네, 커피값이 이렇게 좀 오르네요. 더 감사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재기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